2024년 8월 30일 늦여름의 어느 금요일 낮,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빌라 옥상. 오래된 옥탑방의 베란다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한 기술자가 작은 드릴을 들고 굳어있는 시멘트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시멘트가 예상보다 두껍고 단단해. 기술자는 몇 번이고 힘을 더해 드릴을 밀어 넣어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시멘트 아래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의 작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시멘트 속에 16년을 말없이 묻혀있던 갈색 캐리어.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자세로 놓여 있었죠. 오래된 시멘트와 여러 겹의 비닐이 공기를 완벽히 차단해 두었기에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신원 확인은 오히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2008년에 실종되어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편의상 정씨라 전해드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단순히 심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젊은 여성이 왜 그 옥탑방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 가정이 그 진실을 1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마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긴 침묵과 가장 늦은 목소리의 기록입니다. 이고 하때 그 또 시시고. 안녕하세요. 실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 씨는 부산에서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3남매 중에 한 명이었고 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딸이자 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랜 시간 나누던 긴 전화, 통화, 명절이면 늘 빠지지 않고 찾아가던 고향집,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과의 오랜 인연.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정 씨는 정이 많고 사람을 쉽게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었고 밥 한 끼를 나누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늘 항구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자란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정 씨에게도 바다와 선착장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익숙한 배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나와 둘러보던 오래된 시장, 주말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던 자갈치의 골목, 저녁 무렵 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던 노을. 이 모든 장면이 그녀가 스스로를 정의하던 가장 따뜻한 기억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20대 후반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사업 실패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일들이 겹치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시기 그녀가 떠안게 된 빚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져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 또 다른 빚을 부르고 그 빚을 덮기 위해 더 힘든 일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 속에서 그녀는 점점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기 그녀의 곁에 머물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편의상 김 씨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정 씨보다 10살 남짓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 씨에게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다가갔고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다는 말로 그녀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연결해 준 일자리는 정 씨가 원래 꿈꾸던 일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한 친구는 훗날 방송 취재에서 정 씨가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 함께 가보고는 자신이 알고 있던 단순한 일과는 달랐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간 곳이 오히려 새로운 속박의 시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정 씨의 일상은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어두워집니다. 한 지인은 그 무렵 본 정 씨의 모습에 대해 몸 곳곳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그녀에게 꾸준히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고 조금이라도 그 요구에 못 미치면 폭력이 이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애쓰는 정 씨의 수익을 김 씨가 먼저 가져가 개인의 유흥비로 탕진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녀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기 정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한 여성은 방송 취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정 씨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정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얼굴 한쪽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멍이 남아 있었고 말투에는 전에 없던 긴장이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 씨는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친구가 나눈 마지막 문장이 될 줄은 그날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절반도 꺼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08년의 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거제를 떠나 부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한편 김 씨는 그 무렵부터 이미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박과 거친 생활 습관이 반복되었고 훗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시기 이미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정 씨의 삶에 어떤 의도로 다가왔는지,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었는지, 혹은 관계가 이어지는 사이에 점차 변질되어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정 씨에게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주변 증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즈음을 고롱거 신앙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것, 여러분은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챙겨놓은 작은 가방, 다음 날 탈배의 도착 시간을 어머니께 알려드린 짧은 문자, 친구에게 전한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한마디, 그 평범한 귀향의 하루가 어떻게 16년의 침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정 씨는 드디어 가족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음 날 부산으로 들어오는 배편의 도착 시간을 자세히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그 시각에 맞춰 항구에서 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돈 문제와 거친 환경에 시달리던 딸이 드디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정 씨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한 친구에게도 짧은 연락을 남겼는데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담담한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어머니가 항구에 나가 기다렸을 때 정 씨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고 몇 번의 통화 시도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것은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지만 어딘가 일이 지체되어 배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딸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불안은 결국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제의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통화를 나눈 지역의 경찰은 당연히 그녀가 동거하고 있던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러나 김 씨가 수사진 앞에서 내놓은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집을 나간 뒤로 자신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집 안에는 특별히 이상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고 집 밖으로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 회로 같은 결정적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죠. 당시의 수사 기술과 주변 환경으로는 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해. 경찰은 이후에도 김 씨를 포함한 여러 인물을 두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그 이상 진전되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금융 기록이나 의료 기록 역시 실종 시점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결국 정 씨의 실종 사건은 수많은 다른 실종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진전 없이 시간 속에 묻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해마다 딸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부산의 항구 근처에 나가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김 씨는 그 옥탑방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바로 그 베란다. 그는 실종 당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상으로 옮긴 뒤 주변에 벽돌을 쌓아 작은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두께 10cm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은폐해 두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원래 있던 집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꾸몄다는 것이 훗날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든 공간 바로 옆에서 김 씨는 그 뒤로도 약 8년 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무렵 그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의 생활 반경은 거의 이 옥탑방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트 방송 취재진이 훗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시기에 그는 이웃들과 거의 교류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옥탑방의 불은 밤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끔 들리던 소음과 고함을 두고 이웃들은 평범한 이웃집 일이겠거니 지나쳤고 그 누구도 그 베란다 아래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도시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오랫동안 묻혀 있어도 이웃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조용히 확인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사이 이 건물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옥상을 지나는 사람은 그 시멘트 구조물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원래의 구조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이상 징후도 전혀 없었기에 누구도 그 아래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는지 짐작하지 못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정 씨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낯선 지역들을 돌며 전단을 붙이고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오래된 연락처를 다시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에는 딸의 이름을 불러본 수많은 날짜가 같은 필체로 조용히 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였다면 다음으로 어떤 단서를 의심하셨을까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집 구조일지, 16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범인의 기이한 행적일지, 아니면 실종 직후 달라진 동거인의 생활 패턴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흐름과 비교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8월이 되었습니다. 거제의 그 빌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해진 상태였고 옥상의 베란다에서는 오래된 누수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건물의 관리자는 결국 누수 공사를 의뢰했고 기술자는 베란다의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새로 방수층을 까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갖고 왔대만 그 작업의 첫날 기술자는 시멘트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두껍다는 사실에 의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베란다 방수층의 두께를 훨씬 넘어선 블록처럼 단단한 덩어리. 드릴이 몇 번이고 튕겨나왔고 힘을 주어 조금씩 쪼개 들어가자 이윽고 그 아래에서 한 개의 여행용 가방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술자는 놀라움보다 먼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챈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한 옥상에 묻혀 있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주변을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좁은 옥상 위에 세워진 천막 안에서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시멘트 조각을 제거해가며 캐리어를 원형 그대로 수습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한 수사관은 훗날 처음 그 작은 가방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오랜 경력 안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오랜 시간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전문가들조차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시신이 든 캐리어는 여러 겹의 비닐과 검은 봉투로 쌓여 있었고 그 위를 덮은 시멘트가 공기를 완벽히 차단해 두었기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신원이 확인되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시 결과와 가족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피해자는 2008년 10월 거제에서 실종된 정 씨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진은 실종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맨 앞에는 그녀의 동거인이었던 김 씨의 이름이 있었죠. 16년 전 증거 부족으로 더 이상 추궁되지 못했던 그 이름이 시신의 발견으로 인해 이 사건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수사진이 당시 김 씨의 위치를 파악했을 때 그는 이미 거제를 떠나 경상남도 양산의 한 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9월 19일 경찰은 양산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죠. 체포 당시 김 씨는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약 기운이 가신 뒤에야 그는 차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의 그날 자신이 동거하던 정 씨를 집에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로 묻어두었다는 진술이었죠. 오록에 이렇냐.
묻어나 믿다. 그리고 김 씨가 내놓은 범행 동기는 이성 문제로 인한 우발적 다툼이었습니다. 그는 정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끝에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 역시 정 씨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함께 펼쳤죠. 자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보다 마약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기이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이후 여러 지인의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에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 되었죠. 유족과 정 씨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전했습니다. 정 씨가 일하던 곳은 김 씨가 직접 소개해준 곳이었고 그는 그 가게의 관리자와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정 씨에게 매일 일수 찍듯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 씨는 사건 직전 이미 모든 일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머니와 친구에게 알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긴 결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에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김 씨에게 들킬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죠. 이 사건의 법적 쟁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신을 숨긴 혐의인 이른바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미 그 기한이 훨씬 전에 지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검찰은 사체 은닉 혐의로는 김 씨를 기소조차 할 수 없었고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하나의 범죄 행위 자체를 기록에서 지워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별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하며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처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판단이 훗날 형량을 둘러싼 큰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죠. 유족과 많은 시민들이 주목한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침묵해야 했던 16년이라는 시간이 정작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보다도 더 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신을 은닉한 범행 자체는 이미 시효가 지나 재판의 무대 위에 올라올 수조차 없었다는 점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 측과 김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14년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제도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사체를 은폐하는 행위가 오히려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사체 은닉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범인이 시신을 오래 숨길수록 이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살인과 사체 은닉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또는 공소시효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법이 피해자의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 사건 이후 여러 연구와 제안을 통해 다시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을 두고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벼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신을 숨긴 16년이라는 시간보다 짧은 형량, 그리고 시효로 인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채은닉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의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 이어가도록 하고, 먼저 그날 이후 가족들이 걸어온 긴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그 순간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와 가장 나쁜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전해집니다. 16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랐던 그 모든 날들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영원히 닫히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 뒤로도 오랜 시간 식사를 제대로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누나이자 여동생이었던 정 씨의 빈자리가 오랫동안 가족의 시간을 멈춰두었다고 말합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수저 한 벌이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눈길은 늘 현관문을 향해 있었다고 하죠. 가족은 16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물건 하나까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제보에 희망과 절망을 오갔다고 합니다. 어디에선가 비슷한 인상착의 여성을 보았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 확인했고 온라인에 작은 게시글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새웠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기다림을 두고 훗날 딸을 찾아 헤매던 시간이 오히려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담담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국 옥상의 시멘트 아래라는 답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슬픔의 무게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죠. 아라니 우리가 장부겐데 시신이 발견된 뒤 이뤄진 장례에서 어머니는 딸의 관 앞에서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었다고 하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문장이었고 또한 16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가장 짧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시간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조용히 덧붙이기도 했죠. 자신들의 고통이 사회적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유족이 이 사건에 바치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여러 겹입니다. 첫째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였죠. 정 씨는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폭력을 받아왔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이른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빚, 수치심,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여러 겹의 감정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외부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삼켜버리기 쉬웠죠.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데이트 폭력과 교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 제도의 속도가 실제 피해자의 시간을 따라잡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함께 드러냈죠. 바로 마약과 폭력의 결합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체포 당시까지도 마약을 투약하던 상태였고 그의 범행 전후의 진술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변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약 범죄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연쇄적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 둘째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었기에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만 시신을 은폐한 사체 은닉 혐의는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기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감추어 가족에게 오랜 세월 고통을 안긴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사체 은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검토하거나 관련된 중한죄를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죠. 법의 시간과 피해자의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실종자 초동 수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의 수사 기술과 환경에서는 동거인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설명을 내놓는 한 그 진술을 뒤집을 물적 단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죠. 폐쇄회로 인프라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게 부족했고 휴대전화 기록의 보관 기간 역시 짧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기 단서를 놓친 사건이 얼마나 오랜 시간 미제로 남을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실종자 수사 체계는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쳤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인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정밀하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 조용히 고립되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오랜 세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또 다른 실종의 기록.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제보 한 줄이 오래된 사건의 매듭을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끝까지 정씨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기이한 선택을 조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죠. 한 젊은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마지막 가을이,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께 남긴 다음날 배의 도착 시간 안내가 통계 속의 한 줄이나 방송 속의 한 회차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 씨의 다정함, 그녀의 긴 전화통화, 그녀가 친구들에게 남겼던 소박한 인사,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호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집들에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죠.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않는 일, 그 가족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일, 그것이 사건의 매듭을 모두 풀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건을 지금의 우리와 함께 숨쉬게 만드는 가장 작은 연결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친밀한 사람 사이의 폭력이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친구, 자주 몸에 멍이 보이는 동료, 조용히 어딘가 먼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웃. 이 작은 신호들은 결국 누군가의 삶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오래된 경고일 수 있죠. 이 신호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 사회,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시간과 같은 속도로 들어주는 제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결국 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화려한 수사 기술이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낸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수 공사를 맡은 그 기술자가 이상한 두께의 시멘트를 대충 넘기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자신의 본능을 믿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묻혀있던 한 사람의 시간이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안에서 가장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이상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움직이는 용기가 또 다른 16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범한 용기가 한 가정의 오래된 기다림을 끝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의 그 옥상, 16년이 지나고서야 열린 작은 가방. 그 안에 담겨 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늦게나마 남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가정들에게는 조용한 동반의 목소리가 지금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용기의 신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